한때 신이와도 가라앉힐 수 없다 라고 불렸던 배. 세계 최고의 기술, 최고의 안전 설계와 호화로움이 집약된 거대한 선박. 수천 명이 승선한 이 배는 밤하늘 아래 잔잔한 바다를 가르며 순항하고 있었죠. 그 평화는 단 한 번의 충돌,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로 두동강이 나며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단순 사고였을까? 아니면 방심이었을까? 혹은 누군가의 조작이 있었던 건 아닐까?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해양 참사이자 100년이 넘도록 그 진실을 향한 궁금증과 음모론이 끊이지 않는 사건, 타이타닉 침몰의 모든 것에 대해 파헤쳐보겠습니다. 1912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하고 진보적인 여객선이 세상의 주목을 받으며 등장합니다. RMS 타이타닉, 영국 화이트 스타 라인사에서 제작한 이 배는 길이 약 269m, 너비 28m, 총 톤수 약 46,000톤에 달하는 당시 기준으로 최대 규모의 증기선이었습니다. 3개의 프로펠러와 29개의 보일러, 159개의 석탄 저장고를 통해 구동되었으며 바다 위에서의 최대 속도는 약 23노트, 시속 43km였죠. 당시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이 선박은 선체 하부에 16개의 방수구획을 두어 일부가 침수되더라도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는 타이타닉을 사실상 침몰 불가능한 배라고 홍보하기도 했는데 이는 공식 슬로건은 아니었고 대중과 언론의 과장된 신뢰에서 비롯된 인식이었습니다. 1등석 객실은 최고급 호텔을 방불케 했으며 실내 수영장, 체육관, 전기 엘리베이터, 터키식 목욕탕까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3등석 승객들도 비교적 쾌적한 공간에서 항해할 수 있었으며 이는 당시 일반 이민선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죠.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스햄튼을 출항한 타이타닉은 프랑스 셰르부르, 아일랜드 퀸스타운을 거쳐 최종 목적지인 미국 뉴욕을 향한 첫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1912년 4월 14일 일요일, 타이타닉이 출항한 지 나흘째 되는 날 밤, 북대서양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달빛조차 비치지 않던 어두운 바다, 수면은 유리처럼 잔잔했고 빙산을 식별하기 위한 파도의 흰 포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타이타닉호는 당시 오후 1시부터 인근 선박들로부터 계속해서 빙산주의 경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캘리포니아노, 메사바우 등 여러 선박이 북대서양 중부 해역에서 다수의 빙산을 목격했다고 보고한 것이죠. 하지만 타이타닉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조타실은 평소처럼 순항 중이었고 당시 항해사들은 빙산주의 경고를 선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기만 했습니다. 경고에 대한 보고는 분명했지만 자리에 없었던 선장이 그걸 확인했을 리가 없었죠. 시간은 흘러 밤 10시경 캘리포니아노는 무선을 통해 타이타닉호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지역엔 빙산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항해를 중단하고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의 무선사는 해당 메시지를 상업 무선 업무에 방해된다며 짜증을 냅니다. 조용히 해요.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밤 11시 40분 막로에 서 있던 프레드릭 플리트가 비명을 지릅니다. 빙산이다. 정면에 빙산. 비명을 들은 조타수가 급하게 핸들을 돌리고 기관실에 역추진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고 시속 40km가 넘는 속도로 항해 중이던 거대한 타이타닉은 민첩하게 방향을 바꿀 수 없었죠. 바다에 떠다니던 날카로운 빙산은 타이타닉의 우연 아래쪽 선체를 따라 약 7초간 긁어내듯 지나갔고 6개의 방수 격실이 연달아 손상당했습니다. 타이타닉은 4개의 격실까지 물에 잠겨도 부력이 유지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6개가 침수된 상황, 침몰은 불가피해졌죠. 차가운 북대서양 한가운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 배는 조용히 그리고 끔찍하게 운명을 향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손상된 타이타닉은 점점 고개를 숙이며 침몰하기 시작했고 탑승객과 승무원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공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총 승선 인원 약 2,200여 명, 하지만 탑재된 구명보트는 고작 20척, 이는 최대 1,178명만 수용 가능한 수치로 절반 이상은 구조될 기회조차 없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해양법은 여객선에 법적으로 필요한 구명보트 수를 승선 인원이 아닌 선박의 톤수에 따라 계산했기 때문에 타이타닉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음에도 실질적으로 큰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충돌 후 약 1시간 동안은 대부분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선원들도 처음엔 구명조끼를 배부하거나 하강 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을 객실로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침수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국 혼란 속에서 뒤늦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성과 아이 우선, 이는 타이타닉 승무원들이 고수한 명확한 기준이었지만 실제 적용은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보트는 절반도 채워지지 않은 채 내려졌고 승객들의 저항과 충돌로 인해 대피가 지연되기도 했죠. 1등석 승객들은 구조 위치에 가까웠고 선원들의 안내도 더 빨랐는데 3등석 승객들은 선실이 복잡한 구조 속에 있었고 별도로 안내해주지 않아 탈출 통로를 찾지 못한 채 갇혀버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1등석 생존율은 약 62%, 2등석 생존율은 약 41%, 그리고 3등석 생존율은 약 25%로 객실 등급에 따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생존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남성 승객은 대부분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구조된 사람들 중 다수는 저체온증으로 사망 직전까지 몰려
열렸고 북대서양의 차가운 물속에서는 단 15분이면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보트 하나에 실릴 수 있었던 생명이 과도한 질서 혹은 무관심으로 인해 얼음처럼 식어가는 물 위에 버려졌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해양사고가 아니라 위기 상황 속에서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비극이었죠. 타이타닉이 조난 신호를 보낸 시각은 1912년 4월 15일 새벽 0시 15분. 시큐리 타이타닉 좌표 41도 46분 북위 50도 14분 서경 구조 요청 빙산과 충돌 빠르게 침몰 중. 무선사들은 당시 무전기로 SOS 신호를 발신했고 인근 해역에 있던 여러 선박들과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던 선박은 약 32km 떨어진 캘리포니아노. 하지만 이 배는 이미 밤 10시쯤 빙산 밀집 지역에 진입한 뒤 위험을 감지하고 항해를 멈춘 상태였습니다. 무선사도 업무를 종료하고 무선기를 꺼버린 상황. 결국 타이타닉의 구조 요청은 캘리포니아에 닿지 못했고 캘리포니아는 타이타닉이 쏘는 조난용 조명탄을 보면서도 이를 해석하지 못한 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약 93km 떨어져 있던 카르파티아호는 구조 신호를 포착한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카르파티아호는 원래 속도가 시속 14노트에 불과했지만 모든 난방과 전등을 끄고 증기를 기관실에 집중 공급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높였습니다. 약 3시간 반 만인 새벽 4시경 카르파티아호가 타이타닉 침몰 해역에 도착했을 때 타이타닉은 이미 바다 밑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구명보트 위에서 떨고 있었고 바다엔 수많은 시신들이 표류 중이었죠. 카르파티아호는 모든 보트를 회수하며 705명의 생존자를 구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해양 무선통신 운영 방식에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24시간 무선 감청이 의무화되었고 SOS 조난 신호 우선 응답 체계가 정립되었고 선박 간 조명 신호의 해석 기준도 재정비되었죠. 만약 캘리포니아노가 무선기를 꺼두지 않았더라면 조명 신호의 의미를 파악했더라면 수백 명의 목숨은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타이타닉이 침몰한 원인은 단순히 빙산과의 충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결정과 기술 그리고 사고를 대하는 태도까지 그 복합적인 원인들이 끔찍한 참사를 불러온 것이었죠. 침몰 원인 첫 번째, 과속운항. 타이타닉은 당시 화이트 스타 라인의 회장 브루스 이스메이의 요청으로 뉴욕 도착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운항 중이었습니다. 최대 속도인 약 23노트를 거의 유지했으며 심지어 빙산 경고가 잇따르던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중의 주목과 언론 보도를 통해 타이타닉의 위상을 높이려는 전략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반응 시간을 줄여버린 치명적인 결정이 되어버렸죠. 침몰 원인 두 번째, 빙산 경고 무시. 침몰 당일인 4월 14일 최소 6건의 빙산 관련 경고가 타이타닉에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는 대부분 무시되거나 선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죠. 심지어 타이타닉 막로에는 쌍항용도 지급되지 않아 시야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 충돌 회피가 거의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침몰 원인 세 번째, 격벽 구조의 한계. 타이타닉은 16개의 방수 구획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 중 4개까지 침수되어도 선체가 떠있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격벽이 선박 전체를 완전히 가로지르지 않고 일부는 상부 갑판까지 닿지 않은 구조였기 때문에 물이 넘쳐 흘러 인접 격실로 퍼질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연쇄적인 침수를 막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죠. 침몰 원인 네 번째, 선체 재질과 리벳 문제. 당시 선박에 사용된 철판과 리벳은 현대 기준으로 보면 매우 낮은 인장 강도를 가진 소재였습니다. 특히 극저온에서는 철이 더 단단해지면서 동시에 더 잘 부러지게 되는데 북대서양의 찬 바다에서 빙산 충격은 철판과 리벳을 쉽게 파열시켰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타이타닉에 사용된 리벳이 저급철로 제작되어 충격에 약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침몰 원인 다섯 번째, 구명보트 부족. 타이타닉에는 20척의 구명보트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요구된 최소 기준을 충족한 숫자였지만 실제 승객 수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했죠. 당시 해운법은 승선 인원이 아닌 선박의 톤수로 구명보트 수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 많은 보트를 탑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타닉은 갑판 공간의 미건과 상류층 승객의 시야 확보 등을 이유로 의도적으로 보트 수를 줄였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는 시대의 오만과 과신 속에서 비롯된 비극이었습니다. 인간의 판단 실수, 설계의 한계, 제도의 부재, 기술 과신까지 타이타닉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복합적인 시스템 붕괴의 상징이었으며 1,50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간 참사 그 자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벌어진 끔찍한 비극은 전 세계 해운업계와 해양안전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되었죠. 1914년 국제사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첫 번째 국제해상인명 안전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협약은 오늘날까지도 세계 해운의 안전기준을 정하는 핵심 법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구명보트 기준. 타이타닉은 당시에 법적으로는 충분한 구명보트 수를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 탑승객 대비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선박의 크기나 톤수가 아니라 실제 탑승 인원 전원을 수용할 수 있는 수의 구명보트를 필수로 탑재해야 한다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또 하나, 타이타닉 침몰의 또 다른 비극적 원인 중 하나였던 무선 통신의 부재. 이 사건을 계기로 모든 상업 선박은 무선 통신기기를 24시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겨납니다. 각국은 전문 무선사를 고용하고 무선 통신 기록을 의무 보관하게 했으며 조난 신호 수신 시에는 어떤 교신보다도 우선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대서양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이 빙산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제빙산 감시기구가 설립되어 지금까지도 해마다 북대서양
이상의 빙산 밀집 해역을 항공기로 정찰하고 있습니다. 타이타닉의 침몰은 해양안전 역사의 전환점이었고 사람의 생명이 법과 기술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인류 전체에 각인시킨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준 사건이었기에 다양한 음모론과 미스터리가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침몰에 대한 음모론 첫 번째, 올림피코 수압설. 타이타닉의 자매선이자 1년 먼저 운항을 시작한 RMS 올림피코는 몇 차례 사고를 겪으면서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일부 음모론자들은 화이트 스타 라인사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2배의 외형이 매우 비슷하다는 점을 이용해 손상된 올림피코를 타이타닉으로 위장한 뒤 고의로 침몰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타이타닉 선체 부품에 401이라는 건조번호가 아닌 올림픽의 건조번호인 400이 새겨졌다는 주장까지 제기했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실증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침몰에 대한 음모론 두 번째, JP 모건과 연방준비제도. 당시 미국 금융계를 주도하던 거물은행가 JP 모건은 타이타닉을 건조한 국제조선사의 주요 투자자였습니다. 그는 타이타닉의 첫 항해에 탑승할 예정이었지만 출항 직전 이유 없이 승선을 취소했죠. 공교롭게도 배 안에는 연방준비제도 설립에 반대하던 유력 인사들인 존 제이콥 에스터 4세, 이사도르 스트라우스 등이 탑승 중이었고 모두 참사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일부는 JP 모건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들을 제거하려 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물증은 없습니다. 침몰에 대한 음모론 세 번째, 예언소설 타이탄의 기묘한 일치. 1898년 작가 모건 로버트스는 타이탄의 난파선이라는 소설을 발표합니다. 이 소설은 타이탄이라는 이름의 거대 여객선이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에 침몰하는 내용인데 놀랍게도 타이타닉 침몰과 매우 유사한 설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박의 길이, 속력, 승객수, 구명보트 부족 등도 일치했으며 이후 이 소설은 예언서로 불리며 오늘날까지도 타이타닉 미스터리의 핵심 요소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침몰에 대한 음모론 네 번째, 미 해군의 무기 실험설. 일부 주장에 따르면 타이타닉은 단순한 빙산 충돌이 아니라 당시 실험 중이던 잠수함 혹은 신형 어뢰에 피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흔히 전쟁 기밀과 연결되는 추론으로 실질적인 근거는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침몰에 대한 음모론 다섯 번째, 프리메이슨 및 오컬트 상징설. 선내 장식이나 구조에 프리메이슨과 관련된 상징이 새겨져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침몰 당시 타이타닉에 타고 있던 일부 승객들이 특정 엘리트 비밀 결사의 일원이었고 이들이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해 제거되었다는 주장까지 등장합니다. 이 역시 사실보다는 상징 해석에 기반한 음모론에 가깝습니다. 침몰에 대한 음모론 여섯 번째, 인신재물. 일부 극단적 주장에서는 타이타닉 침몰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인신재물이었다는 황당한 가설도 존재합니다. 특정 날짜, 희생자 숫자, 사건의 연출 방식이 고대의식과 유사하다는 것인데 이는 대부분 반증된 바 없는 괴상한 미스터리로 취급됩니다. 이처럼 타이타닉은 단순한 해난 사고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며 수많은 음모론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왔습니다. 진실은 오직 물속에 잠들어 있을 뿐 우리의 호기심은 100년이 넘도록 이 비극을 되새기고 있죠. 타이타닉호는 단지 배 한 척이 가라앉은 사건이 아닌 그 위에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 그리고 한 시대의 희망이 함께 침몰했습니다.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수많은 안전규정과 시스템을 만들었고 바다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바다 위에서의 자만은 곧 죽음이란 교훈, 그리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겸손과 경계는 절대 놓아선 안 된다는 진리를 남겼습니다. 타이타닉은 침몰했지만 그 교훈은 지금도 전 세계 바다 위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서로를 구하려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숭고한지를 알려주는 역사입니다. 이번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앞으로 더 깊고 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간의 역사 속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진실과 거짓의 경계에 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양의 미스터리한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